문제는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거책인 사람만 잡혀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수거했는데, 인출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박정 변호사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보셨죠?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을 유인하거나 납치해서 보이스피싱에 동원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어요. 결국 한국 사람을 속이는 범죄에 한국 청년이 이용되는 거죠.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연루되는가, 그리고 왜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보여도 공범으로 처벌되는가,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는데 사기방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저를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의뢰인은 구속되어 있었으니 가족이 찾아오셨죠. 편의상 D라고 할게요. 접견을 갔는데 D는 자신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서 현금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공범이 되느냐며 무척 억울해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공범일 뿐인데 억울해하다니 황당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수거책 중에 D처럼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공범이 되냐며 억울해한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수거책이 왜 공범이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판결문에는 비슷한 표현이 한문단어로 나와요. 자, 바로 이것인데요.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공범으로 인정되면 모든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기대되는 내용이에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직원들의 역할과 그에 따른 공모 내용을 기재한 것이죠.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은 크게 4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 총책.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에서는 프린스 그룹 천주 회장과 그 측근들이 되겠죠. 두 번째, 관리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을 관리하고 어떻게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모을지 세세하게 교육하고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사건에서는 한국인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일을 하도록 지시, 강요, 협박을 하는 사람이겠죠. 세 번째, 콜센터.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입니다, 은행입니다 라고 속여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사건에서는 캄보디아로 유인되어 갔거나 납치된 한국 청년들이 이 일을 했겠죠. 네 번째,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입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제 의뢰인 D가 바로 현금 수거책이었어요. 국내에서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에서도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은 국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의 역할이 연결되어야 범행이 완성되니 하나의 역할이라도 빠지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말단도 공범으로 처벌될까요? 문제는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거책인 D 같은 사람만 잡혀요. 총책이나 콜센터는 해외에 있어서 잡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수거했는데, 인출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드리면 법원에서 순차 공모를 인정합니다. 만약 A, B, C, D가 함께 짜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해보면 보통 한자리에 모여 계획하고 역할 분담해서 범행을 하는 것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꼭 한자리에 모여 전체 범행에 대해 계획하지 않아도 D는 A, B가 계획한 범행 전체를 몰랐고 C의 지시를 받고 현금만 인출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도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법리가 미필적 고의예요.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제 의뢰인 D는 ABC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억울함을 호소했던 거죠. 그러나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돼요. 제가 검사 시절 만난 피해자들 중에는 전세금을 빼앗긴 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하염없이 우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D는 자신의 행동으로 큰 수익을 얻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건당 많이 받아야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인데 길어도 10번 정도 수거책 일을 하기 전에 잡히기 때문에 합계 200만원도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그 정도 이익을 얻고 대부분 전체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속수사까지 받게 되는 거죠. 게다가 D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수거책 일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기도 어려워요. 이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피해자들도 잡힌 범죄자들도 모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거든요. 범죄 수익은 외국에 있는 총책이 대부분 가져갑니다. 캄보디아 사건에서 보면 콜센터 역시 큰돈을 받지 못하고 감금되어 폭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D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는데요. 현실적으로 D가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범으로 처벌되는 이유를 최대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1심과 달리 자백하고 양형상 선처를 구해보자고 설득했죠. 피해자와의 합의도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D는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고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재판부에 D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최대한 양형상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16개월을 감형받을 수 있었고요. 첫 번째 양형 요소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 들어간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방향이 완전 바뀌어요. 가담하게 된 경위도 이제 이분이 한 20년 이상을 전업으로 주부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적고, 그런데 남편분이 실직을 하면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이가 또 3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찾았는데 하필 보이스피싱 수거체 아르바이트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일을 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제가 이제 의견서에 가담하게 된 어려운 경위 이런 거 다 설명드렸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가면 피해 회복에 대해서도 가게 되거든요. 피해자하고의 합의. 물론 금액이 4억으로 크기 때문에 전체 피해자에 대해서 합의는 어렵죠. 4억을 다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피해자하고만 좀 합의를 한 다음에 또 합의를 다 할 수 없었던 사유 같은 거 제가 소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처 받은 거죠. 그래서 16개월이나 감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미 항소심까지 오면서 교도소에서 이제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몇 달 있다가 바로 나오셨어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구조 및 수거책이 공범으로 처벌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보이스피싱은 말단 공범이라도 피해액이 커서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로 상담 문의 주세요. 박지영의 실전변호 박지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